사람은 철학자인데 그 사람을 순수한 일단 과학기술과 경제를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얘기했던 들을 바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본은 반드시 과학기술이 되고 과학기술은 반드시 자본이 된다. 이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철학자 중에? 철학자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라고 그러잖아요, 경제. 네. 그걸 그리스 말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러거든요. 이코노미아. 근데 오이코노미아가 이제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미아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오이코스가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는 원래 집,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잘 보살피는 그러한 법들입니다. 아니, 눈 다 나셨네요? 예, 그 옆에서 여러 가지로 그냥 빨리 캐치하라고 빌어주시는 바람에. 아니, 걱정하시는 우리 구독자분이 계셨었어요.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 걱정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날 안경 이렇게 선글라스 끼시고 촬영한 거 보고, 아니, 눈을 많이 다치신 것 같다고. 이제 멍 다 빠지신 거죠? 생각보다 좀 빨리 빠졌어요. 원래 뭐 한 2, 3주 걸린다 그랬는데, 다행히, 예. 사람들이 뭐, 얼굴 가린 게 좀 낫다고. 얼굴 많이 보이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그래요? 예. 선글라스 다음부터 끼고 할까요? 어쨌든, 저희 이제 이종호 교수님 모시고 다시 오늘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주제를 우리 둘이서 얘기를 좀 해본 거는 어떤 분이, 저희가 이 방송이 사실은 정보 R&D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방송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랬더니 요새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연구해야 돼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를 하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연구를 하면은 이 논문 쓰기 좋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특허를 내기 좋은 거, 그러면 굉장히 그 신규성이라든가 하여튼 남들과 안 하는 처음 하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도 해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연구 해라.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연구 해라 했더니, 이제 성과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러려면 R&D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생각을 하는 방법을 어떤 사례를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좀 그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겁니다. 네. 미래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사실 미래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사실 미래 때문에 행동하는 존재거든요. 미래 때문에 행동한다. 네.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철학에서는 시간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성, 시간성. 다른 모든 거는 과거 때문에 움직여요. 네. 근데 인간은 미래 때문에 움직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중력을 거부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게 사실 기적적인 사건인데 왜 일으키냐면 앞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네. 할 일이 없는 사람 방콕해요. 네. 미래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병적인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인간의 삶은 사실은 미래 때문에 전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저도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보면서 근데 이제 포괄적이 되면 굉장히 추상적이 되거든요. 또 두리뭉실해요. 두리뭉실해지죠.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거 좋다. 그게 뭔가 했더니,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앞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도시에서 살면 우리가 행복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예컨대 뭐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거기서 어떻게 지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피부에 와닿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말씀 들어보니까 공간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싶은 공간이 어디냐. 그렇죠. 아니 저희가 몇 번에 나눠서 설명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 아니 화성 가서 살아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네? 화성 가서 살아야 돼요, 진짜? 옛날에는 사실은
그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농번사에 그렇죠. 그래서 집성촌이라고 해가지고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던 그런 어떤 그 공간들이었었는데 그렇죠. 얘가 산업화되면서 막 이제 커지고 효율화를 따지고 막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은 아 그럼 우리 나중에 우리는 좀 어디서 살고 싶으냐? 차라리 그걸 우리가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그 공간이란 문제하고 결국 맞닿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뭐 무슨 귀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은 공간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살려면 반드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근데 또 그 공간은 그냥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함께 사는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가 없고 항상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공간은 또 공동체의 공간이에요. 이게 이제 마을이 됐다가 뭐 시대에 따라서 또 이제 요즘은 이제 도시가 되었죠.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은 산업화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 뭐 19세기 이후로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었지만은 뭐 역사에 뒤떨어지지 않은 그런 그 국가나 사회는 다 그 도시에서 살고 있죠. 근데 20세기 초에 1920, 30년대에 그 루이스 멈포드라고 하는 기술 철학자가 있었어요. 루이스 멈포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자인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철학자. 근데 그 사람이 이미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100만 도시들. 네. 그걸 이제 메트로시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메트로시티는 네크로시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크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아, 메트로시티는 죽음의 도시다? 이미 죽음이다, 거기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메트로시티가 아니라 메가시티야. 천만이죠. 네. 예. 우리 지금 뭐 메트로시티는 옛날 얘기고요. 그렇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천만이죠. 천만이죠. 뭐 서울, 샹하이 뭐 이런 데는 거의 천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만약 루이스 멈포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고 있다는 게 기적이죠. 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애기들 안 낳고 지금 뭐 살기 어려워서 그런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이 그러니까 아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출산율이 저하되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도시 문제.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무엇이냐. 이 문제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0.7%라 그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서울, 큰일이에요. 이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서울은 0.5%예요.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더욱더 떨어지고 있는. 근데 뭐 요새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1억씩 주면은 아기를 그래도 좀 낳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돈 주고 아기 낳으라고 그러는 게 난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그 방법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회사에서 1억을 줬더니 그렇죠. 막 나도 낳겠다, 나도 낳겠다. 출산이 아니고 네. 사실은 이게 뭐 생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아무튼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게 뭐 개인의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이렇게 방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도 우리의 살고 있는 공간, 도시의 문제가 결국 우리 출산율에도 그렇죠.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이 아니죠.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소위 말하는 이제 대재앙이 목전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무서워. 6차 대멸종이라고 그러죠. 무서워.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 지구의 역사를 보면 5차의 멸종이 있었는데 5번에. 5번이 있었죠. 5차는 뭔지 아세요? 패스트? 코로나? 아니죠. 훨씬 크잖아요. 공룡들의 멸종.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인류가 지금 그 역사를 주도권을 쥐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인류 때문에 인류만 멸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멸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지금, 예언이 아니죠. 전망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았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사방 도처에서 엄청난 그 기후재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트랜스휴머니즘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말 이제 가속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난 발생 빈도수도 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평행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재난 발생의 빈도수하고 무슨 평행 현상이라는데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사실은 과학기술을 개발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어떤 재앙으로 몰아넣으려고 개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중간에 인간과 과학기술을 매개하는 뭔가가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우리 생각 같아. 생각이 아니라 공간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제 그 공간을 그렇죠. 공간을 만든 거니까. 만들었으니까. 궁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그러나 이제 생각은 사실은 어떤 공간으로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그 공간은 구체적으로는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의 도시가 무엇이어야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 맞아. 그러면 일단은 이 도시라는 건 말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 도시 그러면 뭐 의식주 할 때 주, 아니면 건축, 아니면 도시 계획, 뭐 이런 어떤 영역에만 국한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일단 도시는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생활의 기반이죠. 근데 도시는 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과학기술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도시는 중요한 게 먹거리예요. 먹고 살게 만들. 그렇죠. 거기서 먹고 살게. 그러니까 경제, 과학기술, 정치, 심지어는 아까 말한 듯이 인간관계 이런 게 다 도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우선 이제 우리 이 채널이 주로 이제 과학기술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소통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과학기술을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도시를 우리가 미래의 도시로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할까가 결정된다고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그렇죠.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원시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가 만들어졌다면 그 당대의 최고의 과학기술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까이 우리 신라의 경주. 맞아. 그건 신라 시대의 최고의 과학기술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의 서울. 이 시대의 최고의 과학기술이 동원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도시가 어떤 도시가 돼야 될까? 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한 도시에서 살려면은 이런 과학기술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런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방향이 좀 분명해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사람들의 어떤 니즈나 그렇죠. 어떤 소비를 하게 할 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과학기술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도시를 만들면 도시의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렇죠. 할 때 그렇죠. 거의 반드시 기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만들까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이것도 결정된단 말이죠. 자본이 그러려면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자본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근데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쭉 내려온 방식은 약탈하는 거예요. 전쟁이 약탈이에요. 지금도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뭐 푸틴 같은 사람은 약탈을 땅 차지하고 그렇죠. 자원 차지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거. 그건 폭력을 반드시 동원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본 동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선진국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시스템은 국가가 자기 재산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국가가 자기 거예요. 자기 재산. 그러니까 그렇죠. 왕정 비슷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북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몇 개 있죠. 거기는 이제 국가가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막말로 하면은. 그런 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그 네옴시티라고 있잖아요. 거기 그 네옴시티 사람 살아요. 살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던데. 글쎄요. 거기 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거기에 많이 기대를 걸고 이거 있다고. 건설사들이 지금 거기 나가 있고 그런데 그거 좀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게 될까?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기 전에 아무튼 이 도시를 생각해 보면 과학기술 뭘 개발해야 될지,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해야 될지, 또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치, 경제 시스템이 또 결정되잖아요. 그 시장을 통해서 하려면 민주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지 마음대로 하려면 국가가 자기 재산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모든 문제를 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최근에 그 미래의 도시로 전망되고 있는 모델이 몇 개 있나 봤더니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미래 도시 모델은 사실은 이제 서울이나 샹하이 같은 동아시아의 정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도시들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1000만 도시가 됐고, 근데 1000만 도시를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건설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사실상 초밀집 도시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근데 이 초밀집화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아요. 예. 자꾸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점점 더 위로 올리자. 네. 예? 예, 조그만 면적을 땅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적은가 했는데 지방 가보면 아직도 땅 많이 그렇죠. 있는 것 예. 같은데 좀 넓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좁게 사는 우리 것 저 같아. 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뭐 인구 밀도가 높고 산이 맞아요, 많아서 맞아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닥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요새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서울에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살지. 뭐 나가보면 아주 평화롭게 빈 땅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초밀집화가 점점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점점 더 높이 올리자. 네, 맞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사는 방식도 거기에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국말로 이제 빨리빨리 그런 시간이 점점 이렇게 압착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점점 이렇게 시간의 어떤 단위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점점 더 급하게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즉시 배달돼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즉시 배달하면 지금은 오토바이로 하지만은 뭐 앞으로는 더 빨리 하려면 뭘로 해야 된다 그러죠? 뭐 드론으로 해야 된다. 드론으로 해서 뭐 사람 안 써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드론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하루에 배달이 얼마나 오나 봤어요. 맞아. 엄청 많지. 네. 우리나라는 거의 24시간 와요. 네. 뭐 아침에는 뭐 신선 맞아요. 야채, 점심에는 뭐 짬뽕 짜장면 뭐 다 시키고 뭐 무슨 뭐 또 야식 뭐 어마어마 뭐 장보고 뭐 이러는데 맞아요. 야 저게 다 드론으로 된다면 드론이 도대체 얼마나 날아다녀야 될까? 그러니까. 예.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울이나 뭐 샹하이의 이러한 동아시아의 몇몇 도시들은 요 트렌드가 계속된다. 그리고 요 트렌드를 우리가 계속 따라만 간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들이 아주 밀착된 형태로 밀집되어 있으면서 뭐 하늘은 거의 뭐 드론으로 꽉 차지 않을까.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래의 도시죠.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빨리 드론 기술 엄청나게 개발해야 되고, 예. 또 초건축원들 짓는 거 엄청나게 개발해야 되고, 뭐 등등. 뭐 과학기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까 이렇게 정해지겠죠. 예. 그렇죠. 예.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근데 두 번째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 그런 도시에 살고 싶을지. 예. 그 투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 국회의원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투표 해야 되겠네요. 예. 두 번째 도시는 이런 도시는 못 산다 우리.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아까 잠깐 루이스 멈포드라는 사람이 100만 도시는 죽음의 도시다라고 했던 그런 거를 연상했고 지금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폭망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구에는 우리가 살 희망이 없다. 이런 비관적인 미래 전망을 가지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화성에 가서 살자. 그 아저씨.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유명한 소위 셀럽에 가까운 스타 CEO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실은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지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그 미래를 그리고 있는 대단한 어떤 비저네어라고 상상력이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돈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도 하지만은
또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화성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 목적으로 뭐 스페이스 X 같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 같은데요.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 저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관광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히든 뭐 이렇게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숨겨진 그러니까- 의도는 관광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목적이냐 아니면 진짜 뭐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이냐.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양쪽을 다 얘기하고 오케이, 있는 오케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스페이스 X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한 달 됐나요?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제 화성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맞아.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를 그냥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보고 그걸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면은 또 그거 하고 있는 사업이 다 아주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고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스페이스 X에서 로켓 개발하고 있고 또 화성에 우리가 그냥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다 유리동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맞는 그런 어떤 거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가서 노동을 못 하니까 옵티머스 같은 로봇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치. 산소호흡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 바깥에 나름대로 그런 방면으로 생각해보면 또 이 사람이 하는 그 비즈니스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나름대로 연관성을 갖고 시스템을 구축해가면서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을 아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 걱정돼요. 그게 문제죠. 네. 근데 사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 사람은 이제 한나렌트 아주 철학자 아시잖아요. 유명한 예, 아주 철학자. 네. 제가 존경하는 특히 여성 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해요. 아, 왜냐하면 역시. 아니 진짜 그 철학이 이 마초들이 하는 학문이에요 원래. 그냥 없었어요. 여성 철학. 여성 철학가 별로 드물었어요. 아. 예.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여성 철학자가 좀 워낙 탄생을 유명한 했고, 예. 철학자시죠. 또 정치적인 박해도 많이 받고 뭐 유태인이고 그래서 삶 자체도 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로켓 개발, 특히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로켓 개발하는 걸 보면서 뭐 로켓 개발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 인류가 살아야 될 영원한 고향은 땅이다. 그리고 땅은 그냥 과학에서 얘기하는 우주론으로 얘기하면 지구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라는 개념과 땅이라는 개념. 이게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모든 탄생의 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가 땅이다라고 하면 그 땅은 모든 생명 탄생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로켓 같은 거 개발하는 건 좋습니다. 뭐 연구 목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류의 미래를 화성에서 본다? 그거는 자신 없어. 예, 그렇게 사람들 갈까? 그렇죠. 예. 모든 그 어떤 탄생의 근거가 되는 땅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의 또 대안으로 떠오는 것이 화성에 짓지 말고 지금 현대 도시는 역시 폭망할 거니까 사막에 짓자. 그게 바로 이제 네옴시티죠. 그래. 예. 화성 말고 예, 화성 말고 사막이 짓자. 넓으니까 그렇죠. 땅 예, 예. 거기 많이 있다. 예. 거기다 진짜. 작년 12월에 여기 동대문 DDP에서 네옴시티 홍보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 저는 못 가봤어요. 거기서 네옴시티를 짓는 철학 자체는 네. 역시 환경, 뭐 기후위기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 그게. 네. 그러니까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 문명은 병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문명은 끝날 것이고 현대 문명이 끝난과 동시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야 되는데 화성으로 간다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사막으로 하자. 사우디아라비아로.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를 짓는다는데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일단은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정말 무모해요. 이게 어떤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굉장히 뭐 한 100, 그렇죠. 170km. 170km. 그 라인이라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에 그리고 대표적인 그 것이- 안에서만 사람이 살고 그렇죠. 바깥은 나가면은 사막이고. 그렇죠. 네. 그 라인이라는 것이 그냥 한 줄로 이어지는 거대한 건축물이거든요. 네. 그 170km. 우리 테헤란로를 그냥 170km로 그냥 만드는 거네. 그렇죠. 네. 왜 여기서 170km 대전 정도 되나요? 네. 대전도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못 미치나. 못 미치나요? 네. 그 서울에서 대전까지를 그냥 하나의 직선형 건축물로 축조를 해가지고 그 높이는 한 500m, 그 폭이 한 200m 이렇게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거주를 한 몇백만 원 시킨다는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봤어요. 예, 예. 이게 그리고 그 뭐야? 안에다 온갖 이제 식물들 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하나의 모든 그 생활에 가능한 자족적인 공간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정말, 참. 일단은 말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계층이나 나름대로 이 계급이 분명한 사회 아닙니까? 빈살만이 자기가 돈 있다고 그냥 그렇죠. 돈 끌어들여서 하자.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가 될까 이런 거 토론도 해볼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없었다는 것 같아요. 빈살만이 내가 그냥 할게. 그런 걸 좋아한대. 근데 되는 이유가 거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가산제 국가라고 그러죠. 국가가 자기 재산이. 예. 자기 거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그 안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까? 일단은 계급으로 거기가 굉장히 나눠질 것 같아요. 어떻게 살까? 예.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좋은 위치에는 아주 하이 클래스들이 살고 그 밑에 왕족들이 살고. 뭐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 그런 공상과학 영화 있었잖아요. 무슨 열차죠? 설국열차. 철공열차. 봉준호 감독이 한 거. 예, 설국열차와 같은 맨 앞칸이네, 뭐. 맨 앞칸에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그 뒷칸이 되지 있고.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 들으니까 그런 걸 지을 돈도 사실 동원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170km가 아니라 2.7km로 지금 축소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런 해외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CNBC. 그럼 뭐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 CNN에서 그런 보도를 했다는데 또 이제 2.3km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또 그거 아니다, 뭐 오보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것이 이제 그 세 번째 미래 또 도시, 그런 시도가 있다. 예, 세 번째 이제 미래 도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도시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 걱정되는 모델만 얘기하시네. 저 살고 싶은데. 글쎄, 근데 걱정되는 저는 글쎄요, 걱정되세요? 걱정되세요? 아니, 서울, 상하이, 아까 그렇게 초고층으로 올라가고 드론 돌아다니고 UAM이라고 이제 택시 돌아다니고 그러면 걱정이 되죠. 글쎄요, 근데 또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드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 어떤 정도의 범위로 이걸 사용할 것이죠. 이런 걸 잘 생각해봤는데 무조건 뭐 드론만 많이 날아다니면 첨단 도시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저는 뭐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 하고 그건 우리 시민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예, 우리가. 예. 네 번째 도시는 그 미래의 도시는 아닌데 현재의 도시인데 미래의 도시로 거론이 되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인데. 예.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그 현대 도시가 갖고 있는 내부 문제 때문에 뭐 폭망까지는 안 되겠지만 폭망은 아까 제가 좀 과장해서 한 얘기고 상당한 어려움이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이런 그 소위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명이 되는 이런 도시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저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거든요. 또 비엔나, 유럽의 이 좀 북부 쪽에.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도시들은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4개의 도시 정도의 모델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가
어떤 도시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동원할 것이냐. 네?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요. 또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치 시스템, 행정 시스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민주 또 시장 경제니까 뭐 그걸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바탕에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도시를 생각하면서 공간, 도시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들을 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아니겠느냐. 그렇죠. 시작점으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 4개의 어떤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이거 투표 한번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한번 선택해보자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태까지 제조업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반도체 지금 뭐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뭐 현대 기아 있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최근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제조업 베이스로 우리가 좀 가야 되는데 제조업 베이스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 도시 만들기하고 이걸 뭔가 여기 연결을 시켜야지 또 그렇죠. 우리도 경쟁력 있게 뭘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거 한번 얘기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첨단 산업들 아닙니까? 첨단 산업은 조금 우리의 어떤 20세기의 어떤 과학기술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반이 된 산업은 사실 이제 디지털 공간과 사이버 공간 이런 걸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물질 상태를 비물질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 산업 같은 거는 뭐 우리의 미래 도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자동차는 사실은 이제 소위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메트로시티의 교통수단이죠.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의 미래의 도시에도 이러한 자동차 문화 내지는 자동차 산업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시에 살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을 그냥 자동차에 국한시키지 말고 이동산업이라고 보면은 지금 그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축적된 역량을 그 미래의 그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 다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뭐 가능성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개념이 좀 최근에 그런 개념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카 인더스트리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다가 요새는 모빌리티 인더스트리 맞죠. 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개념을 확장시키기도 그렇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어떤 모빌리티 개념으로가 그렇죠. 아니라 그것도 스페이스 공간, 그렇죠. 스페이스 개념으로 해서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렇죠. 하면서 지낼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런 거로 생각해서 로봇으로 그렇죠. 우리가 인식한다든가 예. 해서 우리의 인식이 좀 더 바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 기반의 경쟁력들을 그렇죠. 아주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그렇죠. 세계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그렇죠.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사실상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향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20세기 개념에 머물러 자동차, 뭐 고층 건물 이런 식으로 자꾸 거기에만 매달리면은 우리가 그 문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보면은 이 역량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시키면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방식으로 좀 사고 방식을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념을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렇죠. 그런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익숙하게 되고 익숙하게 만들고 그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뭐 인더스트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만이 저커버거가 전 세계를 그렇죠. 쥐락펴락하는 그런 걸로 우리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갈 수 있죠.
그런 내용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유리한 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지금 경제를 주도하는 대국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이제 미국, 중국.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가 좀 독특합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예, 그게 좀 위험하기도 하는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 제3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식민지였다가 거의 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고 최빈국에서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이고, 그 사실은 제3세계는 희망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데 거대 제국은 우리가 못 따라가. 그렇겠지만 한국을 보면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나름대로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면은 뭐 제국, 대국과는 경쟁하기 힘들지만은 소위 말하는 그 제3세계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동안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우리랑 같이 손잡을 그렇죠. 확률이 크다. 크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 또 다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동남아에 그렇죠. 있는 많은 예, 국가들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그렇죠. 심지어는 뭐 보니까 최근에 쿠바하고 우리가 같이 그렇죠. 또 뭘 경제 관계를 국가 관계를 다시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북한은 또 뛰어져 나가고 그렇죠. 하면서 새로운 국가 관계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네, 그렇죠.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아유, 정리 잘 하시네. 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류가 네. 거의 이제 세계를 어떤 말에서 뭐 지배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한류예요? 한류예요? 이것도- 발음으로는 한류죠. 발음으로는 한류고 네, 맞아요. 문자로는 한류고 한류, 예. 한류. 네, 근데 네. 발음은 한류. 네. 예. 근데 그 한류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제 세계의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는 맞아요. 과정을 보면은 맞아요. 그게 뭐 바로 미국으로 진출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동남아를 통해 가지고 네. 오히려 역으로 네. 유럽과 이제 미국에 진출하게 된 경우인데, 앞으로 이제 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그 기업에서는 그런 전략 취하고 있겠지만은 거기에 조금 더 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까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 저도 그래서 제조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고요. 제조업도 계속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는 이런 한류 때문에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새로운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뭐 서울만 그렇게 가자는 것도 아니고 부산도 있고 뭐 제주도 있고 광주도 있고 우리 대구도 있고 수원도 있고 아니 뭐 여러 도시들이 뭐 특례 도시들 뭐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좀 더 독특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디자인을 하고 새로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여기서 생활도 하게 하고 우리 친한파도 많이 만들고 하는 과정상에서 우리도 인구 문제도 좀 그렇죠. 해결도 좀 해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굉장히 도시 만들기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전에 말씀해 주신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 거 이거는 한 번쯤 많은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토론도 하면서 그렇죠. 상상력을 좀 더 많이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 공간에 대한 이해,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로봇 얘기할 때도 공간 얘기하고, 뭐 트랜스 휴머니즘 얘기할 때도 공간 얘기하고 그렇지만은, 이 공간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자꾸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을 기하학을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공간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추상화된 공간이고요. 진짜 삶의 공간. 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뭐 우리 한국의 건축가들도 상당한 좋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좀 주목해볼 건축가 같은 경우는 일본 건축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구마겐코라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다 다도라는 사람이 네, 좀 유명하지만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미래적인.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얼핏 보면 미래적이 아니에요. 오, 그래요? 굉장히 그 공간에 대한 이해와 삶, 역사, 미래,
또 정말 우리가 이 현대 문명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뭐 좀 과약한 표현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은 근본적으로 죄악이다. 죄악이다. 왜냐하면 제한된 땅에다가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땅과 또 제한된 물질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물질 소비를 줄이고 건축 자재도 보다 더 땅과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나무로 많이 짓죠. 나무로 많이 짓고. 소재.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 사람 모델을 뭐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 과학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그 구조물 같은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구조물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래서 이런 미래로 갈 때 내가 전공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나는 어떤 식의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미래를 여는데 동참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뭐 본인에게도 좋고 후세에도 좋고 당대 사람들한테도 좋은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연구비가 많이 줄어서 경쟁률도 심해지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 교수님, 이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렇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종합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개념적이지 않고 종합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 삶과 행동에 아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뭐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네네.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오늘은 또 이렇게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번에는 사실은 공간, 도시, 그러면 먹고 사는 거가 그렇죠. 해결이 돼야지. 요새같이 뭐 저기 어디야? 뭐 요새는 뭐 GTX A 라인이 뚫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의 남쪽에 계신 분들이 막 또 그거 기차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또 경제활동하고 또 내려가고 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도시마다 먹고 사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이슈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좀 같이 좀 고민하는. 아니 근데 사실 뭐 도시만 잘 지어 놨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놀기 좋은 도시 그러면 이제 디즈니랜드 같은 데인데 거기서 먹고 거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컨셉을 가지고 도시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그 도시는 결국 폐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인간의 어떤 그 집을 좀 확장시키면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경제, 이것은 그리스 말로는 어원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라고 그러잖아요, 경제. 그걸 그리스 말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러거든요. 오이코노미아. 근데 오이코노미아가 이제 오이코스란 말과 노미아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오이코스가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는 원래 집,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잘 보살피는 그러한 법들입니다. 그러한 요령. 그래서 우리가 그 원래의 경제 개념을 잘 되살리면은 사실 이 공간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문제, 도시의 문제가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경제가 무엇이 될지는 오늘은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너무 어려워. 다음 시간에 경제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 진짜로. 다음 시간에 좀 해보죠. 하도 여러 가지 주장하는 바들이 많죠. 굉장히 많죠. 주제로 다루기도 좀 겁나는데, 더군다나 뭐 경제 문제를 가지고 과학기술하고 연결하는 거, 아이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산업혁명 하지만은 보다 정확한 근대 문명은 사실은 테크노 경제다라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테크노 경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크노와 자본과 경제가 밀착이 돼서 이루어낸 것이 현대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과학기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그거 없으면 경제 성립 안 하고 또 경제가 없으면 과학기술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 근데 지원이 아마 없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본인들은 그냥, 나는 그냥 경제보다도 경제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난 그냥 과학기술자야. 나 연구개발이야. 나 기술쟁이야. 예. 뭐 이런, 나 공돌이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저는 어디 가서 저는 문과 나가지고 저는 문돌입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예, 아니, 예, 문돌이시잖아요. 저도 분들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좀 그런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의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은 철학자인데, 그 사람을 순수한 일단 과학기술과 경제를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보면은, 이 사람 얘기한테 들을 바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본은 반드시 과학기술이 되고, 과학기술은 반드시 자본이 된다. 이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철학자 중에? 철학자 중에. 예. 오. 근데 사실 20세기 경제는 과학기술 없으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또 그게 과학기술은 다예요? 자본의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뭐 안 돼요. 되잖아요. 연구비가 도대체 얼마예요. 예. 그냥 뭐 분필, 뭐 볼펜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제와 과학기술은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그런 있죠. 철학자가 있구나. 예. 하여튼 어려운 문제는 그만할래요. 이제 그만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다시 또 조금 생각을 좀 정리해서 네. 경제와 과학기술의 관계성을 좀 얘기를 하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죠. 도시 공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과학기술과 그 경제가 서로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미래가 올 수도 있죠.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종관 교수님하고 이게 우리끼리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생각하는 걸 그냥 알려드립시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댓글에서 다른 생각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뭔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고 또 그러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대로 보시니까 뚱딴지 같은 생각. 예. 근데 그 다른 생각이 뚱딴지 같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뚱딴지 같은 생각, 다른 생각을 안 하면 새로운 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뚱딴지 같은 생각, 다른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말이 되면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꾹꾹꾹꾹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